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67세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원짜리 빵을 훔쳤다는 죄목이었죠. 강도윤 판사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의 얼굴. 세월에 지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강 판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15년 전 공원묘지에서 빗속에 쓰러져 죽으려던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김밥 한 줄을 건네며 말했던 그 목소리. 굶어 죽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자신을 판사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은인이 지금 도둑으로 법정에 서 있는 걸까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자리한 구립법원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법정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이곳에서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로 일하는 강도윤은 오늘도 법복을 단정하게 입고 판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45의 나이에 걸맞게 관록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주변 동료들은 그를 법대로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조문과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냉철한 판사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도윤은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눈물이나 사연에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판사는 그 공정함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도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를요.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15년 전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집안이 망하고 부모님마저 충격으로 차례로 돌아가셨을 때 빈털터리가 되어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막막하던 도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인척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했죠.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는 결국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원묘지 벤치에 주저앉아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마셨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그의 온몸은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저 이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의식이 흐릿해져 갈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죠.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우산을 든 중년 아주머니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도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일단 일어나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아주머니는 도윤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의 김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고 낡은 가게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아주머니는 도윤을 의자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자,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아주머니는 김밥 한 줄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지 않았죠. 먹고 싶은 마음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먹어요. 굶어 죽지만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내일도 와요. 김밥 한 줄은 줄 테니까. 그 말이 도윤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살 수 있다는 말. 그렇게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때 도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주머니는 도윤에게 내일도 꼭 오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문을 나서게 해주었죠.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도윤을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죠. 그리고 새벽부터 도윤을 깨워 일을 시켰습니다. 가게 청소, 설거지, 재료 손질까지 정신없이 일을 시켰죠. 도윤은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혼자 김밥집을 운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도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도 아들을 잃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주머니는 가게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주 김밥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자신은 왜 포기하려 했을까 하고요. 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주머니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서관 가기 전에 들르세요. 김밥은 문 앞에 걸어둘 테니까. 그 말대로 아주머니는 매일 새벽 도윤이 도서관으로 가기 전각에 문 앞에 김밥 한 봉지를 걸어두었습니다. 도윤은 그 김밥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는 김밥 한 줄이 도윤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로스쿨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김밥집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며칠을 계속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아주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아주머니가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었나 봅니다. 늘 문 밖에 김밥을 걸어두고 가끔 저녁에 지나갈 때마다 붙잡고 들어가서 밥을 먹게 하던 아주머니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후로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거쳐 법관 임용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죠. 김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빌딩이 들어섰고 복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도윤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출신 엘리트 판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잠에서 깰 때면 여전히 아주머니가 건네던 김밥 한 줄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죠. 한편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복래 67의 나이로 허리를 굽히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죠. 복래의 손은 늘 떨렸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복래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아 묶었죠. 복래의 삶은 15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아들을 병으로 잃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죠. 둘째 아들은 돈을 들고 잠적했고
남편은 상심한 나머지 가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례는 남편이 통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례는 한 걸음에 통영으로 내려가 남편을 간병했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복례는 장례까지 치른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복례의 김밥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복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쪽방촌으로 들어가 근근히 살아가던 중 둘째 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며 돈을 달라고 했죠. 복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들고 다시 잠적했고 5살 손자만 복례에게 남겼죠. 복례는 손자를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자신이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복례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손자에게 우유값을 보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자신은 굶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근처에 들어서면서 폐지 줍는 일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복례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오늘도 복례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었지만 손에 쥔 돈은 동전 240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죠. 복례는 시장을 빠져나와 거리를 걷다가 빵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에는 따뜻한 빵들이 놓여 있었죠. 복례는 그 빵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동전을 만졌습니다. 240원. 빵 한 개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복례는 빵집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걸을 수가 없었죠. 복례는 고개를 들어 쇼윈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닝빵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가격표에는 1,5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자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손자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까? 우유는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 복례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빵집 안으로 들어갔죠. 직원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복례는 쇼윈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례는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손자 생각뿐이었죠. 복례는 모닝빵 하나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구 쪽으로 걸어갔죠. 저기요. 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보았죠. 직원이 복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죠. 가방 속 빵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내셨죠?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죠. 경찰은 복례를 지구대로 데려갔고 빵집 주인은 그동안 없어진 빵들까지 모두 복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만 바들바들 떨 뿐이었죠. 나 감옥 가면 손자는 어떡하나. 복례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판사는 강도윤이었죠.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은 복례는 쪽방에 돌아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작고 낡은 쪽방은 겨우 몸 하나 누울 정도의 공간이었죠.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방에서 복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죠. 웃고 있는 손자의 얼굴을 보자 복례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야, 할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매가 감옥 가면 너는 어쩌니?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손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작은 용돈조차 이제는 보낼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복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배가 고팠고 손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내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때 묻은 가방을 든 채였죠. 주변 사람들은 복내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절도범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복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법정이었지만 복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느껴졌죠. 방청석에는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었고 검사석에는 냉랭한 표정의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했고 복내의 몸은 계속 떨렸죠. 잠시 후 법정 뒤편문이 열리며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강도윤이었죠. 도윤은 법복을 입고 판사석으로 걸어가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피고인 이름 오복내. 나이 67. 혐의 절도죄. 도윤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읽다가 피고인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펜은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지만 도윤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죠. 그의 눈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복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에 쓸리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도윤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 아주머니, 설마. 도윤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공원묘지, 우산을 씌워주던 손길, 따뜻한 김밥 한 줄, 그리고 매일 새벽 문 앞에 걸려있던 김밥 봉지까지. 도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을 살려준 김밥집 아주머니였던 거죠. 도윤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복내, 빵 한 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복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복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법정 안가득 퍼졌습니다. 도윤은 복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 사람이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빵 한 개를 훔쳐 법정에 서 있다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고 야심찬 표정의 검사였죠. 판사님, 피고인은 빵집에서 빵 한 개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빵집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차례 빵을 훔친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상습 절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복내는 고개를 들어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 건드린 적 없습니다. 복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죠. 검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언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빵집 주인은 분명히 여러 차례 빵이 없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딱 한 번, 정말 배가 고파서. 복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그는 검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검사, 빵집 주인의 진술만으로는 상습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빵집 주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빵을 훔쳤습니까? 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어서 살아갑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폐지를 주었는데 손에 쥔 돈이 240원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했고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빵을 훔친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자가, 보육원에 있는 5살 손자가 배고플까봐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숙연해졌죠.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애써 참았습니다. 피고인, 가족은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만 사업에 실패하고 제가 모은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손자만 저에게 남기고 복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는 복례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15년 전 그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보살펴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죠. 피고인,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밥집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김밥을 팔며 살았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밥집, 바로 그 김밥집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 가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동구 천호동 근처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찾아가던 그 김밥집이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법정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가게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통영에 남편 간병하러 내려간 사이에 복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죠. 그래서 복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로스쿨 합격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검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절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윤은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도윤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훔친 빵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500원. 그 돈 때문에 67세 노인을 법정에 세운 겁니까? 검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도는 절도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때로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그날 훔친 빵을 먹었습니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훔치자마자 들켜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례는 빵 한 개도 먹지 못한 채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죠. 도윤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2주 후에 다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님, 저 감옥 가는 겁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를 봐야 합니다. 복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재빨리 닦아냈죠. 아주머니,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도윤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죠.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도윤은 판사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작은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죠. 15년 전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때 말했죠. 원래는 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사둔 건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가져요. 힘든 시간을 견디라는 의미로요. 도윤은 그 시계를 지금까지 간직해 왔습니다. 매일 보지는 않았지만 서랍 속 깊은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죠. 도윤은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아주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법정에서는 공정한 판사로 남아야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아주머니에게 빚진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도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복래라는 사람의 신상을 조사해 주세요. 가족관계, 과거 직업, 현재 생활 상태까지 모두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복래는 너무나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주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복래는 법원을 나와 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복래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죠. 2주 후면 판결이 날 것이고 자신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복래는 손자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할매가 미안하다. 할매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복래는 몰랐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그 판사가 15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청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요. 이틀 후 도윤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해온 복래의 신상 자료였죠. 도윤은 법복을 벗고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죠. 15년 동안 궁금했던 복래의 행방, 그리고 그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자료 첫 페이지에는 복래의 기본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복래, 67세, 현 주소는 강동구 쪽방촌. 도윤은 그 주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쪽방촌이라니. 그 좁고 열악한 곳에서 복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 장남 사망, 차남 행방불명, 손자 일명, 보육원 입소. 도윤은 그 문장들을 읽으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래는 가족을 모두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도윤은 다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무장이 직접 찾아가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15년 전 복래의 장남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장남의 나이는 32살이었죠. 복래는 아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남편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차남은 형의 죽음 이후 방황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머니 몰래 돈을 훔쳐 도박에 빠져들었죠. 도윤은 자료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죠.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과 차남을 돌보며 김밥집을 운영했을 복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했고 1년 뒤 통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복례에게 전해졌다고 했죠. 복례는 즉시 통영으로 내려가 남편을 간병했지만 남편은 결국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례는 장례까지 치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도윤은 그 대목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1년. 바로 그 1년 동안 자신이 복례를 찾아 김밥집을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이미 통영으로 떠난 뒤였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복례를 만날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복례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차남이 김밥집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차남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되었죠. 복례는 쪽방촌에 방 하나를 얻어 청소부, 가정부 등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죠. 복례는 할 수 있는 일이 폐지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모은 돈을 조금씩 저축했는데 5년 전 차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자료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남은 복례가 5년 동안 모은 돈 300만 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사채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복례에게 무릎까지 꿇었죠. 복례는 아들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차남은 그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살짜리 아들, 복례의 손자만 남겨두고 사라졌죠. 복례는 손자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굶을까봐 매달 폐지를 팔아모은 돈으로 우유값과 간식비를 보냈죠. 자신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요. 도윤은 자료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닥지 않았죠. 복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죠. 그런 사람이 빵 한 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원 앞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거리 한편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빵집 사건 관련해서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빵집 측에서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복례 씨가 현재 거주하는 쪽방 주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도윤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복례가 선물한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도윤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15년 동안 서랍 속에만 넣어두었던 시계를요. 이제는 차고 다닐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그리고 어둡고 습한 공기가 도윤을 맞이했죠. 도윤은 복례가 사는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얇은 합판으로 되어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복례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죠. 복례는 도윤을 보고 깜짝 놀라 문을 더 열었습니다. 판사님, 어떻게 여기를?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들어오세요. 하지만 너무 좁고 지저분해서 복례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겨우 두어 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하나와 낡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작은 가방이 전부였죠. 벽에는 손자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례가 살고 있었다니. 도윤은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한 10년쯤 됐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죠. 10년. 복례는 1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판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제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복례는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네. 판사님을요? 아닙니다. 15년 전 공원묘지에서 비를 맞고 있던 청년 말입니다. 김밥을 문 밖에 걸어주시던. 복례는 눈을 크게 뜨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총각이? 네, 맞습니다. 저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 총각이 판사가 됐구나. 어머나. 복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도윤도 무릎을 꿇고 복례 앞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왜 사라지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통영으로 내려갔어요. 돌아오니까 가게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복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김밥 한 줄 준 게 다예요.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손목에 찬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아주머니가 주신 시계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시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주려고 샀던 건데 아들이 세상 떠나는 바람에 그때 청년한테 줬지. 이 시계가 제게는 부적 같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버텼습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아주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 도우면 안 돼요. 저는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도둑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은 것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례는 계속 울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저 때문에 곤란해지지 마세요. 저는 벌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죄입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자료를 확보해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판사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아주머니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쪽방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례를 구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다음 날 도윤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윤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또한 빵집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도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복례가 가방에 넣은 빵은 반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시식용으로 놓여 있던 것이었죠. 나머지 빵들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이 다른 영상에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영상들을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죠. 도윤은 복례를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도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복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심장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죠. 도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2주 후 속행될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복례를 생각하며 잠들었죠.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복례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 동안 복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죠. 변호사와 수차례 미팅을 했고 CCTV 영상 분석 자료를 정리했으며 의사의 진단서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사로서의 공정함과 복례에게 빚진 사람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죠. 그 2주 동안 도윤은 복례를 몇 차례 더 찾아갔습니다. 쪽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고 병원에 동행하며 복례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죠. 복례는 처음에는 도윤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지만 도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15년 전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음의 빚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복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속행 재판 전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5년 전 기억을 되짚었죠. 공원묘지에서 비를 맞으며 죽고 싶었던 그날, 복례가 건넨 우산과 따뜻한 김밥, 그리고 매일 새벽 문 앞에 걸려있던 김밥 봉지까지. 복례는 도윤에게 단순히 음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준 것이었죠. 아주머니, 이번에는 제가 아주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짧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법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복례의 재판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죠. 가난한 노인이 빵을 훔쳐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법정 입구에는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주 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복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 후 건강이 더 악화되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던 것입니다. 복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냉담한 표정을 지었죠.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며 도윤이 입장했습니다. 도윤은 법복을 입고 판사석으로 걸어갔죠. 복례를 보는 순간 도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복례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복례도 도윤을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도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애써 감정을 숨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서류를 펼치며 복례의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오복례는 파는 빵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법정에 틀었습니다. 영상에는 복례가 빵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복례는 쇼윈도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빵 조각 하나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구로 걸어가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넘어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빵 한 개가 아닌 반 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빵은 시식용으로 진열된 것이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빵을 훔쳤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빵집에서 다른 손님들이 빵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었죠. 빵집 주인이 주장한 분실빵들은 다른 손님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피고인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식용 빵 반 개를 가져갔을 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죠. 검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피고인은 분명 빵을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시식용이라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은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배고픔과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진단서에는 복례가 영양실조와 심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저혈당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죠. 피고인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침과 점심을 거른 상태였으며 손에 쥔 돈은 240원이 전부였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숙연해졌죠.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남의 물건을 건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고 보육원에 있는 손자 생각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식용 빵 반 개를 가방에 넣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절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윤은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가져간 빵의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식용 빵 반 개. 가격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입니다. 200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그 빵을 가져갔습니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손자가 보육원에 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제가 매달 우유값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날은 폐지를 주어도 돈이 240원밖에 안 됐습니다. 배도 너무 고팠고 손자 생각만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죠.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복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굶어 죽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요. 그때 복례는 도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례는 그 희망마저 잃은 채 법정에 서 있었죠. 도윤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예전에 김밥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김밥집을 했습니다. 가난한 손님들이 오면 가끔 공짜로 김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례는 지금도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되신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고 가게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자밖에 없는데 그 손자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휠체어가 흔들렸고 변호사가 급히 복례를 부축했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께서는 법은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하지만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00원짜리 빵 반개 때문에 67세 노인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까?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해 쓰러질 지경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도윤의 말을 들었죠. 저는 이 사건의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범죄자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몰고도 200원짜리 빵 때문에 처벌하려는 우리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오복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판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판결합니다. 피고인 오복례, 무죄. 법정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복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울고 있었죠. 도윤은 판사석에서 내려와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복례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도윤은 복례를 부축해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윤은 한 손으로 복례를 감싸며 길을 열었죠. 그저 복례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복례가 자신을 구했듯이 이제 자신이 복례를 구할 차례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복례가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난 후 도윤은 복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례의 건강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의사는 복례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진료실 밖 복도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수속 도와주시겠습니까?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의사는 도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그리고 조용한 병실. 복례는 1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워본 것이었습니다.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15년 전에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한테 김밥 몇 줄 준 게 전부인데.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제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은 복례가 잠들 때까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복례가 깊은 잠에 빠지자 도윤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던 도윤은 문득 복례의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보육원에 있다던 5살짜리 손자요. 도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아주머니 손자가 있는 보육원 주소 좀 알아봐 주세요. 내일 방문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서울 외곽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도윤은 보육원 원장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이 들어가자 50대로 보이는 여성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오준서라는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준서 할머니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네, 할머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준서는 지금 놀이방에 있을 겁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깡마른 몸에 큰 눈을 가진 아이는 도윤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준서야, 인사해. 이분은 할머니 아시는 분이야.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준서야. 나는 도윤 아저씨라고 해. 할머니 만나고 싶지?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매요? 할매 어디 있어요? 할매 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죠.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셔. 조금 아프셔서 쉬고 계시는데 나중에 할머니 만나러 가자. 괜찮지? 네, 저 할매 보고 싶어요. 할매가 우유도 보내주고 과자도 보내줬는데 요즘은 안 와요. 준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바쁘셨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도 준서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도윤은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서는 1년 전 이곳에 맡겨졌고
그동안 복례가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은 복례가 오지 못했죠. 건강이 악화되어서였습니다. 준서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하죠. 할머니라도 자주 오시면 좋을 텐데. 원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할머니가 나아지시면 자주 오실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도윤은 보육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복례와 준서를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요. 하지만 복례의 건강 상태로는 당장 아이를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복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며칠 후 복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도윤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가 복례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병실에 들어서자 복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복례는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판사님 덕분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준서 만나고 왔습니다.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를요? 우리 손주를요? 네, 보육원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애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합니다. 할머니가 보내준 우유와 과자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복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준서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해지면 그 애를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집도 구해드리고 준서도 데려오겠습니다. 판사님, 그건 너무 과한 일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단순히 집을 구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복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죠. 며칠 후 도윤은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복례와 준서가 함께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죠.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가구와 생활용품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복례는 계속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복례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40대 남성이 들어왔죠. 복례는 그 남성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복례의 차남 오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복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왜 여기 온 거니? 넌 나한테 할 말이 없을 거야. 민수는 무릎을 꿇고 복례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 돈 가지고 도망친 것도, 준서 맡기고 떠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내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넌 준서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5살짜리 아이를 가난한 할머니한테 버리고 도망간 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버지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민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수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돈 훔쳐 도망가고 아들까지 버리고 간 그 아들 말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나가세요. 판사님, 제발, 저도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고치고 싶어요. 잘못을 고치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빵 한 조각 훔쳐서 법정까지 가셨다는 거 아십니까?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복례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 준서를 위해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드시면서 손자한테 우유값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뭘 했습니까?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사채 빚에 쫓기다가 중국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거기서 공장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야 빚을 다 갚고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중국에서 3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서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정신 차린 거니? 네, 어머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지켜보았죠. 민수가 진심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복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준서 키울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가 나간 후 도윤은 복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민수 씨를 믿으시겠습니까?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민수 씨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어머니를 속이는 건지요. 고맙습니다, 판사님.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복례가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민수는 복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인데 월급이 괜찮습니다. 준서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복례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지? 네,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근로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복내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형 잃고 너한테 소홀했던 것도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은 제가 한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민수는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죠. 도윤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민수가 진짜 변했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믿기 어려웠죠. 일주일 후 복내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죠. 도윤은 복내를 준비해둔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복내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깨끗한 거실, 새 가구들, 부엌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고 방에는 포근한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복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판사님,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곳에서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가 사실 곳입니다. 이제 쪽방은 잊으세요. 여기서 준서와 함께 편하게 사세요. 복내는 도윤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도윤은 복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복내는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서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죠. 보육원에 도착하자 준서는 멀리서부터 복내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매, 할매. 준서는 복내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복내는 손자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준서야, 할매가 왔다. 이제 할매가 데려갈게. 할매, 이제 같이 살아요? 매일 할매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매일 같이 있을 거야. 복내는 준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서 잘 부탁드립니다. 착한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동안 우리 손주 돌봐주셔서. 복내와 도윤은 준서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준서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며 걸었죠. 할매,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집 가는 거야. 할매랑 준서랑 살 집이야. 우와, 정말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준서는 입을 벌린 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진짜요? 그래, 우리 집이야. 복내는 눈물을 흘리며 준서를 안았습니다. 도윤은 부엌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차렸습니다. 복내와 준서는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죠. 준서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할매, 밥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준서. 복내는 준서에게 반찬을 계속 올려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내는 준서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민수도 가끔 찾아와 생활비를 드리며 준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복내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처럼 지냈죠. 도윤은 복내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동행해 신청을 도왔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복내가 몰랐던 모든 혜택을 꼼꼼히 챙겨주었죠. 아주머니, 이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국가가 아주머니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보답이에요라고 말하며 복내가 더 이상 굶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판사님, 큰일 났어요. 민수가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복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례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준서는 방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제 통장을 가져갔어요. 돈을 다 빼갔어요. 도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비상금으로 통장에 넣어준 500만 원, 그리고 도윤이 매달 생활비로 보내준 돈까지 모두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총 800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언제 가져갔습니까? 어제. 제가 준서 유치원 보내고 장 보러 나갔을 때 집에 들어와서 통장이랑 도장을 가져간 것 같아요. 집이 엉망이길래 통장을 찾아보니 없어졌어요. 복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 씨 연락은 됩니까? 전화해도 안 받아요. 문자도 답장이 없어요. 도윤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강남의 한 도박장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죠. 도윤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민수 씨를 찾아오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세요. 판사님, 민수를 제발 너무 혼내지는 마세요. 그래도 제 아들이에요. 복례는 울면서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에는 제대로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민수 씨도 아주머니도 준서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도윤은 비서와 함께 강남의 불법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자리한 도박장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화투와 카드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도윤은 구석에서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화투를 치며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도윤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도윤을 보자 얼굴이 굳었죠. 판사님, 어떻게 지금 당장 나갑시다. 저는 지금 바빠서. 도윤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는 저항했지만 도윤의 힘에 밀려 밖으로 끌려 나왔죠. 도박장 밖 골목에서 도윤은 민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8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저는 대답하십시오. 어머니, 돈 800만 원 어디다 썼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민수를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정말 인간입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손자 우유값 보내려고 굶으면서 모은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잘 모시겠다고 준서 키우겠다고 했잖습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도박장에 데려갔고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도윤은 민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머니 돈 훔쳐 도박하고 자식 버리고 도망가고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매번 배신했습니다. 도윤은 민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판사님, 제발. 싫다면 제가 당신을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친 것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수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따라오십시오. 도윤은 민수를 차에 태우고 복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 울었지만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복례는 소파에 앉아 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례는 민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그랬니? 엄마한테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지. 왜 훔쳐갔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준서는 복례 품에서 아빠를 보며 겁에 질려 있었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민수 씨는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복례는 민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도박을 했니? 네, 죄송합니다. 복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도윤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800만 원 갚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각서를 쓰십시오. 도윤은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본인 오민수는 어머니 오복래에게 800만 원을 6개월 내에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민수는 각서에 서명하고 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십시오. 제가 병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료받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도윤은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돈 갚고 정신 차릴 때까지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민수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사람 되겠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례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판사님, 제 자식이 왜 저 모양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윤은 복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민수 씨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제 아주머니는 준서만 생각하세요. 준서가 아주머니의 희망입니다. 복례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매, 울지 마요. 준서가 있잖아요. 복례는 준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민수의 버릇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다짐했죠. 민수가 떠난 후 복례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복례는 그런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도윤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차 한 잔 드세요. 마음을 진정시키셔야 합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민수를 잘못 키운 건가요? 왜 저 아이는 계속 그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아들을 잃고
제가 민수한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때 민수도 형을 잃고 힘들었을 텐데 제가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민수 씨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도피를 선택했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다행이지만 아주머니가 더 이상 희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닦으며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되겠죠. 준서만은 아빠처럼 되지 않게 키워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준서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행운입니다. 아주머니의 사랑으로 잘 자랄 겁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복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민수가 정말 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또다시 도망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동선을 계속 체크해 주세요. 도박 치료 병원에 가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곳에 가면 즉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며칠 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도박 중독 치료 센터에 등록했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도윤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례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준서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며 저녁에는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도윤은 주말마다 복례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복례는 도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도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밥 15년 전에 먹던 그 맛입니다. 도윤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매일 새벽에 김밥 싸서 문 앞에 걸어뒀던 거. 물론입니다. 그 김밥이 저를 살렸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그 김밥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때는 제가 힘들었지만 당신보다는 나았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복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는 제가 아주머니를 평생 지킬 겁니다. 아주머니는 저한테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복례는 도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그때 준서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할매, 아저씨, 저도 김밥 더 먹을래요. 두 사람은 웃으며 준서에게 김밥을 더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죠. 하지만 한 달 후 도윤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판사님, 저 민수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판사님, 제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성실히 상담받고 있고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서도 보고 싶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 씨, 아직 돈도 갚지 않았잖습니까? 6개월 안에 갚겠다고 각서 썼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벌어서 어머니께 갚으려고 합니다.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민수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시면 연락드리죠. 감사합니다, 판사님. 전화를 끊고 도윤은 복례에게 연락했습니다. 복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수를 다시 믿어야 할지
아주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만나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정말 정신 차렸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도윤은 복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배신을 당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조용한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복례와 민수가 만나는 자리였죠. 복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고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단정한 옷을 입었으며 눈빛도 맑아 보였죠. 민수는 복례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정신 차린 거니? 네, 어머니.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요. 이제는 절대 안 합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달 월급입니다. 200만 원 전부 어머니께 드립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 갚아나가겠습니다. 복례는 봉투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민수야, 너 먹고 살 돈은 괜찮습니다. 저는 공사장 숙소에서 자고 있고 밥도 거기서 먹습니다. 돈 쓸 일이 없습니다. 도윤은 민수를 지켜보며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죠. 민수 씨, 정말 치료받고 계십니까? 네, 판사님. 매주 2번씩 상담받고 있습니다. 그룹 치료도 참여하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민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준서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복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람 되기를 바란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네, 어머니. 준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달 약속대로 200만 원을 복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800만 원을 모두 갚은 것이었죠. 복례는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저를 믿어주세요. 민수는 복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서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복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민수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하지만 준서가 너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준서는 아직도 내가 무섭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준서 마음을 얻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며칠 후 복례의 집에서 민수와 준서가 만났습니다. 준서는 민수를 보고 복례 뒤로 숨었죠. 할매, 저 아빠 무서워요. 복례는 준서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아빠는 이제 착해졌어. 무섭지 않아. 민수는 무릎을 꿇고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나쁜 짓 많이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아빠가 준서한테 좋은 아빠 될게. 민수는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이거 준서가 좋아하는 로봇이지?
아빠가 사왔어. 준서는 로봇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수에게 다가가지 않았죠. 할매, 저 받아도 돼요? 그래, 아빠가 준 거니까 받아도 돼. 준서는 천천히 다가가 로봇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아빠가 앞으로 준서한테 잘할게. 그날 이후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준서가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민수는 준서와 함께 놀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민수가 진짜 변한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도윤은 복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내는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놀고 있었죠. 도윤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님 오셨어요? 김밥 곧 완성됩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복내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도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판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민수 씨가 스스로 노력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내가 만든 김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준서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할매, 김밥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준서. 민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머니,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복내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준서를 위해서라도. 네, 어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복내가 자신을 살렸듯이 이제는 복내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복내가 선물한 그 시계요.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15년 전 이 시계 주실 때 기억나세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큰아들 주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세상 떠나는 바람에 당신한테 줬죠. 이 시계가 저한테는 부적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버텼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언젠가 아주머니를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다고요.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돼서 저를 도와주니 우리 큰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도윤은 복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저도 아주머니의 아들입니다.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복내는 도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준서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네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시작한 인연은 15년 만에 진짜 가족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복내의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죠. 민수는 약속대로 매주 복내의 집을 방문했고 준서도 이제는 아빠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를 뵙듯이 복내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복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복내는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민수와 준서가 바닥에 앉아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죠. 도윤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김밥을 만드시네요. 복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님 좋아하시잖아요. 15년 전 그 맛 그대로 만들었어요. 도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복례 옆에 섰습니다. 복례가 김밥을 마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15년 전을 떠올렸죠. 그때도 복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 김밥 한 줄이 도윤의 인생을 바꿨죠.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판사님은 거실에서 쉬세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배워야죠. 아주머니 김밥 마는 법을요. 도윤은 복례 옆에 앉아 김밥 마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손놀림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도윤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판사님 잘하시네요. 처음인데도 아주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민수는 준서와 놀아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례가 만든 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준서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할매,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준서. 민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월급도 올랐고요. 복례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민수야. 네, 어머니. 현장 소장님이 제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칭찬하시며 정규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수 씨.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판사님 덕분입니다. 판사님이 정신 차리게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가 스스로 노력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복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신데요? 다시 김밥집을 하고 싶어요. 도윤과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손님들에게 김밥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김밥 나눠주고 그런 게 좋았어요. 도윤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판사님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는 일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찬성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게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가게로요.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주머니 15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주머니의 꿈을 이루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며칠 후 도윤은 복례의 옛 김밥집이 있던 자리 근처에 작은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가게였죠. 도윤은 가게를 계약하고
내부를 정리했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 가게에 와서 도배와 페인트 칠을 도왔습니다. 한 달 후 가게는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주방, 작은 테이블 몇 개, 그리고 입구에는 복내내 김밥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복내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이게 꿈인가요? 제가 다시 김밥집을 하게 되다니. 꿈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현실입니다. 도윤은 복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수와 준서도 함께 가게 앞에 섰죠. 준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김밥집 이름에 할매 이름 들어갔어요. 우와. 복내는 준서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서. 할매가 여기서 맛있는 김밥 많이 만들어줄게. 가게 오픈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내의 재판 소식을 들었던 이웃들이 응원하러 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복내가 만든 김밥을 사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김밥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또 올게요. 복내는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도윤은 가게 한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복내와 도윤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와 준서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죠. 복내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가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판사님, 당신은 저한테 아들이에요. 제 큰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에요. 도윤은 복내를 껴안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아주머니가 어머니입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죠. 몇 달 후, 복내의 김밥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복내는 여전히 가난한 손님들에게 가끔 김밥을 공짜로 나눠주었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복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도윤은 딸과 함께 복내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도윤의 딸 지은이는 10살이었죠. 지은이는 복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은이 왔구나. 우리 지은이 예쁘게 컸네. 복내는 지은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복내는 지은이를 위해 특별히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자,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야. 맛있게 먹어. 우와,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에요. 도윤은 웃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지? 아빠도 15년 전에 이 김밥 먹고 살았단다. 복내는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수와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지은이를 보고 신이 났죠. 누나다. 지은 누나. 준서야. 안녕.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서 가게 한편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민수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 씨,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판사님. 일도 잘 풀리고 준서도 저를 잘 따르고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판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해가 질 무렵 가게 안은
따뜻한 저녁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복례는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고 도윤과 민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지은이와 준서는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복례는 다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손자도 옆에 있었으며 아들도 제정신을 차렸고 무엇보다 도윤이라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아, 엄마 이제 외롭지 않다. 내가 보내준 선물 덕분에 엄마는 다시 행복해졌어.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도윤은 복례를 바라보며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복례가 선물한 그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죠. 김밥 한 줄이 시작한 인연이 15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으로 완성되었다고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 복례내 김밥의 석양빛이 비치며 따뜻하게 빛났죠. 복례는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요. 그 김밥 한 줄 한 줄에는 복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김밥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복례가 만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15년 전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죠. 그 맛 속에는 복례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 김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먹어요, 우리 아들. 복례는 도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김밥 한 줄이 만든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두 사람을 진짜 모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복례네 김밥집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는 오늘도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질 따뜻한 한 줄을 위해서요. 그 김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요. 도윤은 주말마다 법률 구조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례처럼 억울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무료로 상담하고 변호를 도왔죠. 가난한 노인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도윤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복례의 김밥 한 줄이 자신을 살렸듯이 이제는 도윤의 법률 지식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김밥이 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정의는 계속되었고 도윤은 그렇게 복례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법정에 섰던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15년 전 김밥 한 줄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이 여러분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례 할머니처럼 묵묵히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때로는 큰 도움이 아니라 따뜻한 한마디, 작은 관심, 김밥 한 줄 같은 소소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복례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윤 판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